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 세상을 정말 몰랐나 봐요. 지난번에도 뭐 인터넷 매체랑 네. 청와대 있을 때 인터뷰 보면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양심의 문제인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낱낱이 또 고백하고 네.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법에 그 의지를 한다면은 변호사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변호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보호를 받게 그 해줄 수 조언에 있으니까. 그 조언을 또 받아들여서 예.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변호사하고 어떠한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들이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변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참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분노가 막 표출됐을 텐데 갑자기 국회 와가지고 개헌을 제안했잖아요. 예. 야, 저는 그때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교활하다. 이 여론을 그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아들이게 하려고 개헌을 그때 사실 표정이 맞습니다. 너무 그 네, 당시에 네. 아마 뭐 우병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어쨌든 만약에 그날 JTBC에서 태블릿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으면 네. 국면이 완전히 그 국면으로 다 덮일 뻔했죠. 그날 밤에 태블릿 PC가 JTBC에서 바로 공개됐죠. 그러면서 그 개헌이 물 건너 가버리는 네.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이 여론을 잠재우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는 그것은 결국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은 최순실이 죽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네. 최순실은 본인의 행동이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부를 것이라고 과연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뭐냐면은 최순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이 안 나오게 그 이유는 대통령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저하고 마지막 통화 2016년 그 10월 27일 그 녹취록에 들어보면은 누가 이 정권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 인지를 때. 하고도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최순실 씨를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세요? 저는 마지막 통화는 2016년 10월 27일이고요. 2016년. 예, 마지막으로 본 건 2016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했나요? VIP라고 표현하죠. 아니, 근데 둘이 통화하는 내용은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잠깐 두 통화는 들어봤었는데 언니라고 안 해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네. 그냥 네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적으로 있으면 언니 했을 것 같아.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귀국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그냥 농담으로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에게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언니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야, 나 그래도 집권하고 있을 때 들어와야지. 너 정권 바뀌면 너 죽어. 이런 농담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 대포폰으로 몇백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뇌물죄에 대한 이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승일 부장님께서 미르 K디다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작년 청문회 때 하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판에서 네.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최순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들은 내용이니까 어떠한 자료나 증거가 없단 말이죠. 네네.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얘기해서 뒷받침할 부분이 전혀 없었던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16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최순실을 그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한 2명이 더 있었는데 네. 선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VIP로 표현하죠. 네. VIP께서 퇴임 후에 재단을 오실 거니까 노부장이 좀 그렇게 더 신경 써서 얘기했습니까?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네. 예.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처음에 이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네. 미르 재단. 네. 그러니까 미르가 또 그 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용은 또 곧 뭐 왕, 네. 대통령. 네.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띠 아닙니까? 네. 용띠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일회 재단이 처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일해재단.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같이 일을 해보시면 네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좀 인간적인 면도 있나요?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SDT라는 사단법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면접을 봤었어요. 네. 저는 그분인지도 모르고 면접을 최순실 씨가 봤어요. 면접관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뽑았거든요. 본인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는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하냐 그래서 증권회사 다닌다니까는 그러면은 전공하고 무관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냐. 네. 지금부터는 전공을 살려서 네.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한번 쫓아봐라. 남자가. 그런 얘기를 좋은 말 해줬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거 외에는 전혀 좋은 말이 없었던 거죠. 네. 그 명예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라. 그 이야기네, 사실. 네. 명예 쫓을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제 망할 뻔했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가 되면 곧 재판이 시작될 거고, 또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헌재 탄핵 심판처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담은 안 되시는지요?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네. 마주보고 또 제가 진술한다는 부분은 부담은 안 돼요. 네. 가서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상대는 항상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레이저 눈빛 쏘고 그러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석에 앉으면 판사님이랑 저하고 이제 눈이 이제 마주치고요. 네. 예, 오른쪽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예. 노승일 부장님이 한번 광선 쭉 한번 쏴주세요. 네. 왜 우리가 광선을 받아야 돼? 우리가 광선을 쏴야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삼성과 계약할 때 상황을 좀 잘 상기시켜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사이를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네. 당연히 모를 수는 없죠. 네.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의 법무팀이면 그러면. 서울지방법원도 만들 수 있고 네. 중앙지검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데서 삼성에서 최순실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도 승마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예. 알고 있고 그거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시에 독일에서 계약했을 때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성수 전무하고 그다음에 법무팀 직원 1명 이렇게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그러한 계약을 하는데 이재용한테 보고를 안 한다. 그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한다. 그거는 삼성이 그전에 미래전략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모른다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인력도 아니고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대통령의 측근인데 그걸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죠. 또 삼성의 정보력도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정보 보고를 계속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걸 직감하셨어요? 그거를 2014년 2월 달에는 그걸 직감을 그렇게 큰지는 직감을 못했어요. 네. 단순히 아는 사이 그리고 도움을 좀 받는 사이 이렇게 알았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부분이죠. 그 JTBC 기사에서 나왔던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그럼 연설문이라는 걸
자세히 생각하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 그거는 국정 과제고 국가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책을 수정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순실의 파워는 막강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수정한 그 연설문을 갖고 대통령이 연설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는 꼭두각시였고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 아니었냐? 네. 이 부분이 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예컨대 무슨 민원 청탁했는데 잘 안 되면 전화 오면 최순실에게 얘기하면 바로 또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냐 보고를 하면 이렇게 됐다. 또 제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제 어디에 전화하고 또 BH 바로 해결되고. 최순실은 BH라고 항상 표현했어요. 네. 예, BH 쪽에 연락을 해서 네. 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안정범 수석이 절절맬 정도면 그게 다 대통령하고 바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좀 성깔도 있죠. 그렇죠. 네. 예. 다혈질입니다. 예.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예. 네, 좀 일화가 있나요? 욱해가지고 막 폭언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폭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WK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네. 지금 추측을 하면은 그게 이화여대가 아닐까. 그런데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해볼 테면 해봐라. 법으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화가 좀. 찾아가서도 증언에 하면. 찾아가서도 말하자면 정유라 담당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담당 교수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 교수를 바꿨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국정농단의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딱 보시니까 어때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도였어요? 아니면 정말 이게 다 이렇게 전말이 다 공개되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최순실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어떤 쪽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이 밝힌 거는 조그만 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점이 큰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여러 개의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개입된 부분들이. 미르재단 관련해서 문화계 쪽은 차은택 단장이 주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포츠 쪽은 우리 노 부장님이 주로 많이 핸들링을 하셨나요? 당시에? 스포츠 쪽은 최순실이 직접 핸들링을 거의 했죠. 본인이 직접 했나요?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최순실 씨 최근에 엄청난 보도를 보면서도 저 역시도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특검은 너무 짧은 시간을 조사했고. 그렇죠. 그래서 측면이 있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여기서 온정주의를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국정농단은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모든 그 사실을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관련자들이 구속만 된 상태지. 지금 1심도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또 재심을 청구하고 또 대법까지 간다면은 새로운 증거물 하고 자료하고 또 새로운 뭔가를 또 프로젝트를 했던 게 또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시간들 많죠. 이게 총체적인 어떤 진실도 그렇고 또 재산 축적 과정도 하다 말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죠. 예,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이제 최순실에게 처음 해고를 당하시고 1년 넘게 지난 후에 다시 일을 돕게 되시는데요. 네네. 이때 이제 독일에서 비덱 스포츠의 전신인 코어 스포츠라는 회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네네. 독일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순실한테 2015년 8월 초에 제가 생각할 때 한 6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저를 만나서 코어 스포츠를 설립을 해야 된다. 근데 가서 변호사 독일이니까 독일에서 설립할 수 있는 같이 파트너를 할 수 있는 변호사 그다음에 사무실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해서
그 지시 두 가지를 받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어 스포츠의 설립 과정에서 변호사를 컨택을 했고, 그다음 변호사하고 최순실하고 연결을 해줬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이제 또 알아보고. 그 현재 소개자가 있었죠.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때는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이 마음에 들어한 부동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 부동산을 같이 보러 다니고 거기까지만 이제 하고 나왔었죠. 근데 왜 최순실 씨가 그 주 무대를 독일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독일어를 해요? 아니요, 저는 독일어도 못하고. 아니, 최순실 씨. 독일어도 못하시죠. 근데 왜 자기의 과거에 독일에 좀 체류했던 적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씨가 1982년도에 처음 독일에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을 왔다 갔다 했었고, 거기에서 독일에서 많은 지인들하고 이제 인맥이 형성이 된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독일이란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하고 코스포츠가 계약을 맺는데 국내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순실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 안 나오게 진행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국내에서 진행을 못 하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경유착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제3국이죠. 네. 근데 독일은 본인들의 지인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독일에다가 연고지를 당시에 왜 마장이나 말을 그 삼성이 직접 하지 않고 모나미를 통해서 그때 하고 그랬잖아요. 예, 모나미 얘기는 제가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해고를 당하고 들어온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이래라 모나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예. 근데 하여튼 유럽에 최순실 씨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최순실 씨가 주무대를 독일로 삼았는지 그게 늘 궁금했어요. 네. 지난번 한번 노웅래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때 비자금 스위스 계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과 연계돼서 공동재산관리인으로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사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심이 들죠. 네.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근데 또 보니까 그 최순실 씨가 82년도에 독일을 갔다 그러는데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뭐죠? 요새 책 하나 냈잖아요. 회고록. 거기 보면 그때 최태민 씨는 또 양구 쪽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군부대로 양구 21사단. 펀치 아버지는 강원도로 보내고 딸은 독일을 보낸다. 하여튼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노 부장님은 이제 그 코어 스포츠라는 회사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최순실에 대한 문제를 좀 의식하고 자료를 그때부터 좀 모으기 시작하셨죠. 처음에 자료를 못 모았던 거는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을 만나서 SDT라는 그 체육 영재 SDT 를 육성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SDT가 뭐냐면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그 가칭을 갖고 분당하고 일선에다 만들려고 했다는 말이죠. 근데 최순실 씨가 페이퍼 2개를 갖고 왔는데 분당과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양 2개를 갖고 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육성을 할 수 있게끔 시설도 사용해주고 운영권도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취합하려 해도 취합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또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일산과 분당의 갖고 온 페이퍼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공식 문서가 아니었었어요. 그게 그 김종 문체부 전 제2차관에서 온 페이퍼인데, 그래서 그 페이퍼는 어디에다 내놔도 검증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페이퍼였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달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삼성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계약을 해? 그럼 최순실 뒤에는 박근혜가 있는데, 이거는 정경유착의 하나의 연결고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 대한민국에서는 제1의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잖아요. 네. 스케일도 컸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근데 뭐, 이 정유라를 그 최순실이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뭐, 그 정도로? 예, 많이 생각을 했죠. 예, 많이 생각을 했고,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삼성이 결합된 게, 뭐, 미러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있지만, 따로 또, 정유라 승마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승마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르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승마가 먼저 지원이 됐나요? 그렇죠. 예, 승마가 2015년 8월 달에 계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미르가 설립이 되고. 그런 의미면 삼성은 상당한 뇌물 공여 정황이 있는 거네요. 네. 그 전이었으면. 지금 우리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가 검사실 같아요. 아니, 우리 신동훈 의원님 부장검사 같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죠? 저희가 교문위에서 하도 이걸 갖다가 많이 캐가지고. 네. 또 직접 또 증인을 만나니까. 네네. 진작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아주 대박 터뜨렸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아쉬움이 큽니다. 네. 다시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승일 부장님 2번 해고를 당하시고 다시 K스포츠 재단에 입사를 하게 되죠. 예. 이때도 최순실 씨가 직접 연락이 왔나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왔나요? 직접 연락은 안 오고 이제 영태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영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으면 안 들어간다. 한두 달 만에 또 해고가 될 텐데 못하러 거길 또 들어가냐. 그런데 영태가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정경련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순실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 가서 열심히 잘 일해봐라. 이건 최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예. 둘은 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닌 거죠. 네. 야, 참. 그래서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 의혹이 이제 이성환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처음 재단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는 어떠셨어요? 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2015년 그 독일에서 해고를 당하고 2015년 12월 달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터뜨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한번 참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달에 또 이제 한번 터뜨리려다가 한 번 더 참고 그러다가 미르와 K스포츠가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에 출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회를 보고 또한 언론에서 더 많은 기사가 나오길 바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감하고 이러한 큰 문제를 혼자는 저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론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공감이 가야 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자료를 내더라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폭로하시고 뉴스에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될 때 그래도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개헌 제안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조마조마하셨겠어요. 야, 이게 세상에 다시 그냥 공개되지 않고 또 그냥 이 문제가 또 사라지는구나.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제가 진실을 얘기하고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검찰에서 제가 생각한 한 대로 수사를 안 한다면 또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초기에는 그게 특수부가 아니고 형사부에다가 그냥 배당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채워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확신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뭐 발부 안 하고 우병우 핸드폰도 뭐 확보 못 하고 초기엔 그랬죠. 청와대도 뭐 압수수색 결국 못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감과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증폭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동훈 의원님의 활약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신동훈 의원님이 이제 교문이신데 지난 국정감사 때 굉장히 활약이 크셨어요. 그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저는 안행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언론에 그때 초점을 못 받는 스포트라이트들을 다 받았죠.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교문위 의원들이 다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 7월쯤에 TV조선에서 네. 이 문제를 약간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안 다루게 됐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각 정부 부처에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안 주고. 네. 또 증인 신청했는데도 증인 다 기각시켰어요. 한 명도 그렇죠. 여당에서 막았죠, 다. 예.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 막막함이 있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미래재단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 네, 네. 강제 출연한 건 모금 출연한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정황을 좀 찾기 위해서 팀워크를 서로 짜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다루는 것도 이게 좀 서로 긴가민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하나씩 파보다 보니까 이건 명확하다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단을 어떻게 등록을 했나. 네. 이걸 파봤죠. 맞아요. 그랬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미니까 그 주무관이 서울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출장을 가서 서비스로 네. 받고 네. 그리고 그걸 불과 5시간 만에 그걸 국장까지 다 결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재하는 데서는 보통 날인이 지킨 정관을 네. 넣어야 되고 그다음 창립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정부의 답변 정말 웃겼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고 그 뒤에 또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내에는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재산 이전 사항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보통 우리가 재단 하나 설립하는데 보통 빨라도 3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이 세종시까지 가서 네. 해도 또 서류 미비하면 맞고. 그럼요. 그게 다 정상인데 네. 이건 특정 부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죠. 조윤선 장관도 그렇게 답변했죠? 조윤선 장관도? 어떻게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네. 자기가 아는 바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그냥 발뺌을 했죠.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나왔을 때도 발뺌했죠. 네. 네. 1000번 만번 물어봐도 자기는 감옥 들어갈 때까지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제가 그 얘기에 속았어요. 조윤선 장관 말이 정말 진실인 줄 알았어. 의원님도 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조윤선 장관이 하도 막 결백 주장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모든 정황 정보를 저희는 알고 있었고.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밑에 다 삭제한 회의록이었지만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서 회의록 같은 걸 도정원 의원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러셨구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을 한 거죠. 그러면 연기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 김기춘이다. 네. 저럴 정도로 올 연말에 대종상 여성 연기자 대상. 네. 저도 거기 그 표정에 완전히 속았고요.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이제 털어놓으실 때. 네네네. 그래도 좀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이 됐죠. 2016년 제가 10월 25일 날 첫 번째 검찰을 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24일 전날에 네. 전화가 왔을 때, 6층에 있는 검사님께서도 전화 오고, 10층에 있는 검사님께서도 전화 왔어요. 근데 6층에 있는 검사님이 오늘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갔죠, 제가. 그래서 제가 10층으로 갔어요. 그랬어요? 네. 배짱이 세시네. 왠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10층으로 가고, 저한테는 제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었거든요. 네네. 진실을 밝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검찰에서 걸어 나갔을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과연 살아있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을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안종범 정책수석, 전 정책수석이 재단 쪽에 검찰 대응 문건이라고 해서 2장짜리 이제 페이퍼가 왔었죠. 그걸 이제 찢어진 거를 제가 이제 딱 풀어 다 붙여가지고 저도 읽어봤더니, 그 전에, 조사를 받았던, 정동구 이사장님이나, 그 다음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나,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결론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거를 진실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제가 역으로 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12시간 반 동안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님을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검사님께 조사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받겠다. 네. 그랬더니 검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표정이죠. 참고인 네 주제에 왜 검사를 네가 진술 조사를 여기까지만 받는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4시간 반 동안 진실을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찢어져서 다시 붙였던 대응 문건을 보여드렸죠. 이 문건이다. 그럼 누군가 여기 와서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청와대까지 벌써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대응 문건이 나왔는데 네. 누가 와서 이거를 여기 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검사님이 용기를 줬죠. 네. 그러고는 이제 그 검사님께 이제 제가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큰 사건 한번 맡고 못 벗는 것도 명예다. 와, 우리 서당캐에서 검사에 대한 좋은 평이 처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은인이죠. 네, 저한테는 진짜 은인과 같은 분이시죠. 네. 그분 안 만났으면은 되지도 않았었고.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이잖아요. 아니 정말 알고 있고 뭐 그거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시에 그 독일에서 계약했을 때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성수 그 전무하고 그다음에 법무팀 직원 1명 이렇게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그러한 계약을 하는데 이재용한테 보고를 안 한다. 그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한다. 그거는 삼성이 그전에 미래전략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모른다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인력도 아니고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뭐 대통령의 측근인데 그걸 뭐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죠. 또 삼성의 정보력도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정보 보고를 계속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그러니까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걸 그렇죠. 직감하셨어요? 그거를 2014년 2월 달에는 그걸 직감을 그렇게 큰지는 직감을 못했어요. 단순히 아는 사이, 그리고 도움을 좀 받는 사이 이렇게 알았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부분이죠. 그 JTBC 기사에서 나왔던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그럼 연설문이라는 걸 자세히 생각하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 그거는 국정 과제고 국가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책을 수정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순실의 파워는 막강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수정한 그 연설문을 갖고 대통령이 연설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는 꼭두각시였고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 아니었냐. 네.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컨대 뭐 무슨 민원 청탁했는데 잘 안 되면 전화 오면 최순실에게 얘기하면 바로 또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BC에서 바로 그러면서 그 개헌이 물 건너 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이 여론을 잠재우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는 그것은 결국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은 최순실이 죽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네. 최순실은 본인의 행동이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부를 것이라고 과연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뭐냐면은 최순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이 안 나오게 그 이유는 대통령한테 피해가 갈까 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저하고 마지막 통화 2016년 그 10월 27일 그 녹취록에 들어보면은 누가 이 정권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지를 하고도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최순실을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세요? 저는 마지막 통화는 2016년 10월 27일이고요. 2016년. 예, 마지막으로 본 건 2016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했나요? VIP라고 표현하죠. 아니, 근데 둘이 통화하는 내용은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잠깐 두 통화는 들어봤었는데. 언니라고 안 해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네. 그냥 네,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적으로 쓰면 언니 했을 것 같아.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귀국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그냥 농담으로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에게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언니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야, 나 그래도 집권하고 있을 때 들어와야지. 너 정권 바뀌면 너 죽어. 이런 농담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 대포폰으로 몇백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뇌물죄에 대한 이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승일 부장님께서 미르 KD단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 세상을 정말 몰랐나 봐요. 지난번에도 뭐 인터넷 매체랑 청와대 있을 때 인터뷰 보면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직보로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양심의 문제인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낱낱이 또 고백하고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법에 그 의지를 한다면은 변호사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변호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보호를 받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조언을 또 받아들여서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변호사하고 어떠한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들이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변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참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분노가 막 표출됐을 텐데 갑자기 국회 와가지고 개헌을 제안했잖아요. 야, 저는 그때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교활하다. 이 여론을 그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아들이게 하려고 개헌을 그때 사실 표정이 맞습니다. 너무 당시에 아마 뭐 우병우 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어쨌든 만약에 그날 JTBC에서 태블릿 태블릿 보도가 없었으면 국면이 완전히 그 국면으로 다 덮일 뻔했죠. 그날 밤에 태블릿 PC가 그래서 증권회사 다닌다니까는 그러면은 전공하고 무관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냐. 지금부터는 전공을 살려서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한번 쫓아봐라. 남자가. 그런 얘기를 좋은 말 해줬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거 외에는 전혀 좋은 말이 없었던 거죠. 그 명예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라. 그 얘기네, 사실. 명예 쫓을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망할 뻔했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가 되면 곧 재판이 시작될 거고, 또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헌재 탄핵 심판처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담은 안 되시는지요?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마주보고 또 제가 진술한다는 부분은 부담은 안 돼요. 가서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할 겁니다. 근데 상대는 항상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레이저 눈빛 쏘고 그러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석에 앉으면 판사님이랑 저하고 이제 눈이 이제 마주치고요. 오른쪽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노승일 부장님이 한번 광선 쭉 한번 쏴주세요. 왜 우리가 광선을 받아야 돼? 우리가 광선을 쏴야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삼성과 계약할 때 상황을 좀 잘 상기시켜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사이를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인 것 같고요. 당연히 모를 수는 없죠. 뭐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의 법무팀이면 서울지방법원도 만들 수 있고
중앙지검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데서 삼성에서 최순실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도 승마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예. 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 청문회 때 하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판에서 네.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최순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들은 내용이니까 어떠한 자료나 증거가 없단 말이죠. 네네.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얘기해서 뒷받침할 부분이 전혀 없었던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16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최순실을 그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한 2명이 더 있었는데 네. 선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VIP로 표현하죠. 네. VIP께서 퇴임 후에 재단을 오실 거니까 노부장이 좀 더 신경 써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네. 예.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처음에 이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네. 미르 재단. 네. 그러니까 미르가 또 그 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용은 또 곧 왕, 네. 대통령. 네.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띠 아닙니까? 네. 용띠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이래 재단이 처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래재단. 네, 맞습니다. 네.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같이 일을 해보시면. 네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인간적인 면도 있나요?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SDT라는 사단법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면접을 봤었어요. 네. 저는 그분인지도 모르고 면접을 최순실 씨가 봤어요. 면접관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뽑았거든요. 본인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 왔으니까. 예.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는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하냐.